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수요일은 잡학 공부방 시간이었죠? 그런데 조금 주제를 바꿔봤어요. 어떤 걸로요? 네, 수요일에 경제심리학, 경제 공부방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제심리학을 공부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유는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터부시합니다. 돈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또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 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벌면 마음이 좋아질 거야. 근데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 졸이고 뭐 주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요즘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고 난 다음에 잠 못 자고 몸과 마음 상하는 거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돈이 해결해 줄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또 돈과 심리학이 사실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비이성적이고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습관적으로 경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소비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경제 심리학이 유행하죠. 네, 사실 그래요. 예전에는 주식 투자하는 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플랫폼들이 잘 돼 있고 시스템들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진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사회의 어떤 심리 그리고 개개인의 심리, 사회도 심리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 열광을 하게 되면 그 열광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그쪽에 내가 사업을 해야 돈이 되죠.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에 혼자 가가지고 깃발 꽂고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죠. 그죠? 그래서 진짜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알아야 되고 그럼 그 심리학과 경제학이 결합된 것이 경제심리학입니다. 네, 심리경제학 그렇게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 생각에 관한 생각. 네, 요 책인데 요 책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정한 책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기자가 써서 조금 책이 얇고 재밌어요. 편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개개인별로 이렇게 돈을 다루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안 사시면 그냥 저랑 이렇게 수다 떨듯이 듣다가 공부를 마무리 지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 장입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투자, 소비, 사업,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작가는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뭐 채권, 그 다음에 주식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사실 경제행위가 그것 말고도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소비, 그 다음에 내가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생산하는 거. 이것마저도 다 사실은 각각 개개인별로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각기 다른 세대,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도 다르죠. 그 다음에 소득 차이도 있잖아요. 부자인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있고, 가난한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의 가치관에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작가는 결국 그 살아왔던 경험이 경제적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합리성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경제공황을 겪었던 존 F 케네디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힘들었는데 존 F 케네디는 정말 부자였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농장에 그 노예를 더 썼대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충분히 인력이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 월급 더 주기 위해서 인부들을 좀 몇 명을 더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사실 존 F 케네디 입장에서는 이 처절한 그죠 경제 공황을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존 F 케네디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어떤 그런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이제 대치하게 되죠. 그걸로. 그래서 어떤 그 대통령이 되는데 상대편에서 막 어떤 게 이 질문이 들어오고 공격할 때 어떤 좀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결국에는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칸트의 인식론에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각자 바라보는 게 다르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 얘기는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투자는 결국에 경험이다. 예, 이렇게 또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도 있다. 이것은 결국 투자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어떤 경험은 그러니까 어떤 교훈은 결국엔 경험이다. 그러니까 그 경험은 성장기, 그 다음에 겪어온 시기, 그리고 내가 직접 해봤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를 끌고 나가는 그런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예를 드는 건요. 2006년에 경제학자 두 사람, 울리케 말덴디어, 스테판 나겔이 50년간 미국 소비자들의 금융 실태를 조사를 했대요. 네, 50년간. 그래서 어떤 형태로 금융에 투자를 하고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하는지를 봤는데 이 결국에 투자 의사 결정을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 초기의 경험에 많이 의지한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도 노후가 돼도 똑같은 패턴을 유지했대요. 그리고 주식이 주식이 성장할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노후에도 주식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채권 얘기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죠? 저도 한 10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채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고 주식 이야기들은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 이제 주식이 좀 성장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지능도 교육도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른 우연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습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전되는 것들이 소비, 투자, 생산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작가는 예를 드는 게 채권 운용자로서 정말 돈 많이 버신 분이 계시대요. 벨 그로스라는 분이 한 말이 자신이 10년 전 혹은 10년 후에 태어났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자리에는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 채권을 투자했을 때 그때가 채권이 상승하는 시기고 이자율은 폭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1970년대 미국이에요. 미국의 1970년대생은 10대와 20대를 거칠 때 S&P 500이 거의 10배 정도 올랐대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고요. 그런데 50년대는 사실은 10대, 20대를 거칠 때 주식시장이 그냥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70년대생들은 어떻게 해요? 체질적으로 이제는 주식을 투자하겠죠. 이게 노후가 돼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50년대생은 주식보다는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땐 채권이나 뭐 이런 거에 더 투자했겠죠. 인플레이션도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된대요. 네, 그리고 또 지역별 차이가 좀 있대요. 그 지역별 차이는 독일과 일본 거의 같은 시대, 이 세계 2차 대전의 패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9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은 사실 주식시장이 초토화됐죠. 그런데 같은 시대에 미국은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그 단기간에 2배 이상 커지고 20년 만에 호황을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른 집단 사람들에겐 완벽히 함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융 의사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타당한 결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돈은 자유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돈을 정의하라고 하면 자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자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선택할 기회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건 나의 선택권, 나의 자유의 일부를 떼주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어떤 함정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드는 게 폭스콘, 그러니까 좀 전자 공장인데 여기에 노동 현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이 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소녀가 그 편지를 씁니다. 기자한테. 그래서 자기 이모가 거기 다니는데 원래는 매춘부였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좀 더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마라. 사실은 그 폭스콘이라는 그 약간 근로 환경이 안 좋았던 전자 공장, 여기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는 거기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최저소득,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최저소득 가구가 1년에 약 412달러를 쓴대요. 근데 미국의 40%는 비상금 400달러가 없대요. 4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일치한대요, 이게. 그죠? 최저 소득 가구, 정말로 400달러도 없는, 50만 원도 없는 그 사람들이, 비상금 5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1년간 복권으로 5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논리적이잖아요. 왜냐면 복권이라는 게 뭐 100만 분의 1, 80만 분의 1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 하지? 그런데 이 작가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그걸 사는 게 아니라 꿈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잠깐이라도 좋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기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집을 옮기고, 이걸 하면 차를 바꾸고, 이걸 하면 빚도 갚고, 뭐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작가가 이제 요 마지막으로 1장에서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연금,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것들, 헤지 펀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또 그 가상 세계에 비트코인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 화폐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음, 뭐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제페토 같은 데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서비스를 만들어 팔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 같은 걸 받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가상화폐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첫 장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내 기준으로는 볼 일은 아니구나. 그리고 가장 큰 저의 5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요. 버틸 수 있으면 네, 그러면 그 투자는 옳은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이 무너질 정도의 투자는 설사 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각각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 100짜리, 어떤 사람은 점 1000짜리, 어떤 사람은 점 10만, 어떤 사람은 더 큰 돈, 뭐 이렇게요. 그러면 점 100짜리 치시는 분들은 대충 쳐도 되나요? 아니죠. 네, 대충 치면 다 잃어요. 예, 그러면은 점 많이 치는 사람은 여유 있게 쳐도 되나요? 나는 부자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죽기 살기로 쳐야 돼요. 단지 우리가 가진 판돈이 다른 것 뿐이지 열심히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돈을 다루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점 100짜리 판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데 나 조금 더 레벨업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데 또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조금 룰이 달라져요. 이 고스톱이라는 게 지방마다 룰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좀 룰이 달라요. 그럼 룰이 또 바뀝니다. 그 룰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요때 벌었던 그 기술 내지는 경험 가지고 판이 커졌는데 점 10짜리, 점 100짜리 고스톱 치다가 점 1000짜리, 점 만짜리 고스톱 치는데 여기서 배웠던 그 기술 가지고 아니면 노하우 가지고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100점 100패 다 망가가지고 오늘 다시 또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아직도 기회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 선진국 아니에요. 우리 약간 중진국에서 살짝 선진국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 40대, 저처럼 50대 이렇더라도요. 충분히 돈 버실 기회 많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이 나라는 이제 신분이 만들어졌어. 이 나라는 돈 못 벌어. 아니에요. 지금 점 100짜리 고스톱 치고 있으면 점 100짜리에서 열심히 치세요. 그러다가 돈 모으시면 한 단계 레벨업 해보세요. 그때는 그들의 리그의 룰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그들이 돈을 다루는 기술들, 그들이 돈을 다루는 마인드, 생각, 감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노시고요. 점 100짜리만 돈 해서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변두리 지역에서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살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러고 살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죠. 네,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심리학을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왜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리와 경제가 결합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고민, 뭐 연애 고민, 또 사랑 고민, 부부 갈등, 또 이렇게 돈 고민 있으시다고 그러시면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타로스타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부 열심히 하는 타로스타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